삼촌, 지팡이도 없이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빚을 떠안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매라던 삼촌이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했고 지팡이 없이는 못 걷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지팡이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치매라던 삼촌이요. 정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굴다리 아래 봄입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한대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이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역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굴다리 및 이 작은 백반집 주방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사람들이 보통 이 일은 정년이 빠르다고들 하는데 사실 그 말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40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슬슬 자리가 좁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고 새로운 기술은 쏟아지는데 몸은 예전 같지가 않고 어느 날 퇴근길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제 슬슬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 다음을. 아내는 잠시 말이 없다가 그래요.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그렇게 해서 아내의 직장 근처 학원가 쪽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손맛이 참 좋으신 분이라 삼형제 맏며느리로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갈고 닦으신 그 솜씨로 200반집을 함께 열었지요. 어머니 진짜 하실 수 있겠어요? 힘드실 텐데. 힘든 건 무슨. 밥하는 게 힘들면 뭐가 안 힘들겠냐? 내가 해줄게. 그렇게 시작된 가게였습니다. 메뉴는 단촐합니다. 된장찌개 하나, 제육볶음, 고등어 조림. 그리고 어머니 비법 양념으로 버무린 겉절이 하나가 전부인데 이 겉절이 하나로 인해 손님들은 절대로 한 접시만 드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아시고는 항상 겉절이 양념을 2배씩 만들어 두셨어요. 이게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맛있어요? 물어보는 손님들도 계셨는데 어머니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손이 들어갔죠, 손. 그리고 소리 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소박하게 그래도 성실하게 운영해 오던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맛집 블로거 한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분이 올린 포스팅 하나로 가게가 갑자기 유명해진 겁니다. 행복한 고민 아니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은 늘었는데 그걸 보고 건물주가 월세를 턱없이 올려버린 거예요. 연락이 온 건 문자 하나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 조정 들어갑니다. 계약서 다시 쓰시죠. 조정이라는 단어가 참 얄밉더라고요. 올린다는 말을 조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미 조금씩 밀렸던 월세를 겨우 다 갚고 나니 이번엔 더 오른 월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진 지가 2달째. 이제는 가게를 내놓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한테는 차마 다 말을 못했어요. 학원 강사로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고 퇴근해서 또 가게 일 거드는 사람한테 이 걱정까지 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좀 빠듯해 한마디만 했더니 아내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나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죠?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그게 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주방에 멍하니 서서 손님상에 나갈 겉절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머릿속이 과거로 자꾸 기울었습니다. 어릴 적 살던 성북동 집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아버지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두 삼촌이 다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장남의 외동아들이라며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배워온 율동을 거실에서 선보이면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시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막내 삼촌은 8mm 캠코더를 늘 들고 다니시며 그 모습을 빠짐없이 찍어주셨고 정원에서 일하시던 분들까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다 같이 손뼉을 쳐주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애기 도련님 이번엔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유치원에서요. 그러면 다들 웃으셨어요. 성북동에서도 담벼락이 높기로 손꼽히던 그 집은 매일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훌쩍 넘길 만큼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집 아니곳 저곳에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어린 제 눈에도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어른들은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삼촌들은 더 이상 제가 좋아하는 동요 테이프를 틀어주지 않으셨고 제가 춤을 추면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와 삼촌들 사이에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잦아졌어요. 형,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내가 뭐라 했냐고. 야, 목소리 낮춰. 에이써. 그런 소리들이 방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께서 친구분의 빚,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집에 압류가 붙은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좋아하시고 베풀기를 즐기시던 할아버지였는데 그 선한 마음이 화가 된 것이었죠. 아버지와 삼촌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탓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니 다들 속이 상해 그랬겠지 싶으면서도 어린 제 눈에는 꼬깃꼬깃 쭈그러드시는 할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 크고 넓으시던 등이 어느 날부터 작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할아버지께서는 몰래 할머니 통장에 남겨두셨던 얼마 안 되는 돈과 땅을 정리해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압류 이후 잘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실 정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장례식장에서 목 놓아 우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영감은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다고. 할머니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건 할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 자신한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걸요. 집을 잃은 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희는 신길동으로 이사를 했고 큰 삼촌은 경기도 외곽에 땅을 사서 고물상을 차리셨다 했습니다. 막내 삼촌은 처가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셨고요. 이듬해 봄 할머니마저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시면서 아버지와 삼촌들 사이의 왕래는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끝내는 제 결혼식에도 오시지 않으셨죠. 아내가 그때 물었습니다. 삼촌들은요? 안 오셔. 왜요? 사정이 있겠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아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보증을 서지 않으셨더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와 삼촌들의 관계는 어땠을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조금 더 오래 사셨더라면 지금 내 아이들도 보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 가게 새 걱정도 이 팍팍한 나날들도 없었을 텐데 라고요. 다 부질없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손이 바쁘고 마음이 한가할 때는 꼭 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겉절이를 다듬고 있는데 밖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훈아, 누가 널 찾으시는데? 얼른 나와 보려무나. 누가요? 대답이 없자 앞치마를 두른 채로 카운터 쪽으로 나갔더니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명함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대훈인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법무법인 소나무에서 나온 김수철이라고 합니다. 잠시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호사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꺼낸 이름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 큰 삼촌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이 마지막이었으니 수십 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변호사가 1시간쯤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점은 이랬습니다. 삼촌이 할아버지께서 나눠주신 돈으로 경기도 쪽에 땅을 사서 고물상을 차리셨는데 그간 꽤 큰 수익을 거두셨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고 물려줄 사람도 없어서 저를 후계로 두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어머니께서 인상을 살짝 찌푸리시며 물으셨습니다. 건강이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어디가 어떻게요? 치매 초기십니다. 변호사는 아무런 감정 없이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 순식간에 그늘이 졌습니다. 치매라니. 첫째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등산도 즐기시고 대훈이 어릴 때 동산에도 참 자주 데려가셨었지. 너는 기억 못하지? 어릴 때라서요. 그렇지. 내가 너무 어렸지. 그래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칠순도 안 되셨을 텐데 고물상에서 일만 하셨기에.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주중에 그나마 손님이 덜한 날을 골라 저는 삼촌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고물상은 변호사가 말한 대로 규모가 꽤 되었습니다.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 지역에 오래 계신 분들도 삼촌을 익히 아시는 눈치였습니다. 근처 가게 할아버지 한 분이 제가 고물상 쪽을 기웃거리자 먼저 말을 거셨어요. 거기 찾아온 거요? 사장님 아는 사람이요? 네, 조카입니다. 아, 조카? 조카가 있었어? 사장님이 워낙 혼자 사셔서. 참 반가우시겠네. 그분 여기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요? 처음엔 타지 사람이라고 다들 텃세 부렸는데 곰을 보는 눈이 어찌나 깐깐하신지. 속이질 못해요. 금방 인정받으셨지. 고물상 뒤쪽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소형 주택이 있었습니다. 잔디도 꼼꼼하게 가꾸어진 아담하지만 품이 있어 보이는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지팡이를 짚으신 삼촌이 나오셨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가 많이 하얗게 새어 세월이 지났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으셨어요. 저 대훈입니다. 삼촌. 삼촌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가 이내 환해졌습니다. 그 손으로 제 팔을 꼭 쥐셨어요. 대훈이가? 대훈이구나.
컸네. 많이 컸어. 우리는 마주 앉아 오래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군데군데 끼어들었지만 조금씩 말이 풀렸습니다. 그러더니 삼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 앞에 앉아 테이프 하나를 넣으셨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자. 화면에 흐릿한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제가 율동을 하자 온 가족이 박수를 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성북동 거실. 웃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그 장면을 보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해졌습니다. 이거 삼촌이 가지고 계셨어요? 압류당할 때 캠코더고 테이프고 다 가져갈 뻔했거든. 그때 내가 이것만큼은 못 가져간다고 막아섰어. 이것만큼은. 삼촌의 표정은 어딘가 결연해 보이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수를 치며 웃고 계신 그 얼굴을요. 삼촌 집 거실에는 젊은 아내분이 있었고 그 무표정한 변호사도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은 아내분에게 점심 준비를 부탁하시더니 저를 데리고 고물상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이리 와봐. 그지? 처음 들어올 때 보았던 것이 전체가 아니었어요. 마당 뒤편으로 넓은 대지가 다 고물상이었습니다. 녹슨 고철, 오래된 기계 부품들, 쌓여있는 구리선 묶음들. 복잡하고 낯선 냄새가 났지만 삼촌은 그 안에서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걸으셨습니다. 이게 다 삼촌이 일군 거잖아요. 뭐 그렇지. 할아버지가 주신 돈이 종잣돈이 됐고 그 이후론 나 혼자 했어. 그 말 끝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삼촌이 잠깐 걸음을 멈추셨거든요. 그러다 다시 걸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형이랑 많이 다퉜어. 아버지한테도 못할 말을 했고.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그냥 옆에서 같이 걸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삼촌은 내내 제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너 그때 벌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동산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벌이 윙 하고 날아오니까 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내가 업고 뛰어내려왔잖아. 그것도 기억 못하지? 그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하, 그렇겠지. 너 4살인가 5살이었을 텐데. 그날 너 삼촌 목을 얼마나 꽉 잡았는지 다음날 여기가 뻐근하더라고.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날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삼촌의 얼굴이 어쩐지 할아버지를 닮아 보이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와도 겹쳐 보여서 밥을 먹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 고기를 참 좋아했어. 할아버지가 밥상에 고기 오르는 날이면 꼭 대운이 옆에 앉으셨잖아. 집어주시려고. 삼촌은 그러면서 갈비찜 그릇을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아프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간신히 삼켜가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던 중 문이 열리며 낯선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삼촌의 아이들, 저의 사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몇 번 본 얼굴들이었지만 낯이 익지는 않았어요. 들어오자마자 인사는커녕 변호사에게 다가가 서재로 같이 가자고 했고 한참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따금씩 남자 사촌의 언성이 높아질 때만 대략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목소리 좀 낮추시죠. 아니, 낮추긴 뭘 낮춰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고물상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이야기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삼촌 곁에 계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짠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삼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습니다. 뭐? 아니야. 당장 그 돈을 메꾸지 않으면 이미 망한 거라고. 고물상이 망했다는 둥, 돈을 갚아야 한다는 둥, 다급하고 두서없는 이야기들을 고래고래 외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촌들도 변호사도 아내분도. 다들 그런 삼촌의 모습이 익숙하다는 듯 무감각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 사촌이 손톱을 다듬으면서 중얼거렸어요. 또 저러신다. 변호사가 나지막하게 저한테만 들릴 듯이 설명했습니다. 치매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가끔 본인이 20년 전에 고물상이 망했다고 착각하십니다. 그래서 더 진행되기 전에 재산 분할을 해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의논을 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그제야 사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왠지 이 자리에 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와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을 반짝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대훈아, 이거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우리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주신 거야. 아버지도 함께 기뻐하실 거다. 그런데 어머니, 사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있고. 그야 알아서 되겠지. 일단 삼촌이 너를 찾은 거 아니냐. 아내도 아무 내색은 안 했지만 가게 걱정으로 속을 끓이던 게 저도 다 보였던 터라 우리 식구 모두에게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게 주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그동안 못 다닌 외식도 한 번 나갔고요. 그런데 그 안도감도 잠깐이었습니다. 며칠 뒤 삼촌의 아내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예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사실은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고물상 부지 땅은 이미 처분된 거예요. 지금은 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월세도 밀렸고 주택도 경매에 잡혔어요. 상속을 통해 빚이랑 삼촌을 넘기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도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 거라서. 미안합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갈비찜, 그 비디오 테이프, 그 벌 이야기가 다 계산된 것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 아까 먹먹했던 가슴이 이번엔 다른 의미로 아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그런 삼촌이 더 안타까우셨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으니 어머니가 조용히 오셔서 옆에 앉으셨어요. 대훈아. 네. 큰아주버님이 너를 첫 조카라며 얼마나 예뻐하셨니? 그 비디오 테이프도 지켜내셨다면서.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야. 주변이 그렇게 만든 거지. 그렇지만 어머니 빚이.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 정말 힘들 때 쓰려고 엄마가 아껴뒀는데 그걸로 빚이라도 어느 정도 갚아드리자. 그리고 모셔오는 게 어떻겠니? 혼자 두면 안 되잖아. 저는 어머니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이후로 그 빈자리를 혼자 지켜오신 분. 며느리로, 어머니로, 이 가게 주방의 요리사로. 그 어머니가 당신 아껴두신 돈을 쓰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삼촌의 고물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고물상에 가보니 삼촌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직원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병원이요? 갑자기요? 갑자기는 아니고 검진 때문에 가끔 가시거든요. 원래 건강 챙기시는 분이라. 변호사와도 잠깐 통화가 됐는데 두 사촌이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삼촌의 아내분도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병원이 어딘지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아내분이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빚을, 그 사람들이 파놓은 구덩이를 어머니가 아껴두신 그 돈으로 메우는 게 맞는 건가? 그렇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산이든 아니든 오늘 이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 사람은 저 하나라는 것. 사촌들은 없고 아내분도 없고 그 변호사도 없다는 것. 그 갈비찜 그릇을 밀어주시던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6인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며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팡이는 침대 머리맡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쩐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봤던 삼촌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그냥 한 노인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머릿속에서 말들이 마구 뒤엉켰습니다. 위로를 해야 하나? 빈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왔다고만 해야 하나?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는 분이, 기억이 흐려지고 있는 분이 마지막 남은 조카 하나마저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걸 생각하는 순간 더는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삼촌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다 떠났는데 어떻게 알고 온 거냐?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안쪽 어딘가에서 꾹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그 한마디에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삼촌 침대 옆에 앉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손이었습니다. 힘들면 진작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혼자 다 끌고 가신 거예요? 목이 잠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가족이 뭐예요? 아픔도 나누면 되죠. 어머니께서도 삼촌 보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저희랑 같이 가요, 삼촌. 병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의 낮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삼촌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손을 잡은 채로 창밖을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삼촌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뚜벅뚜벅. 저는 입을 딱 벌린 채로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가자며? 그게 삼촌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삼촌, 지팡이? 배고파. 삼촌이 씩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뭔가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삼촌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입원하신 것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여쭤보았더니 검진 결과는 나이에 비해 너무 건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치매 증상이요? 전혀요. 이분 오히려 또래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좋으세요. 저는 삼촌을 바라봤습니다. 삼촌. 응. 치매 아니죠? 삼촌이 제 눈을 한번 보시더니 소리 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오래 생각했어. 도박이며 경마며 유흥을 즐기면서 내 재산을 눈여겨보는 것들을 옆에서 다 보면서도 증거가 없으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거야. 치매인 척하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더라. 법적으로 재산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날 거고. 그럼 저는요? 저한테도 거짓말을. 너는 달랐어. 내가 올 거라는 걸 알았어. 삼촌은 잠깐 창밖을 보셨다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처음엔 나도 할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 그런데 이렇게 재산이라는 게 생기고 나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더라. 주변에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뿌리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돈이 생기고 나서야 알았어. 그때서야 알았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렇게 선하신 분이 보증 한 번 잘못 써서 그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분을 원망했나. 삼촌의 목소리가 조금 가늘어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어, 한동안은. 다가오는 사람들 다 밀어내고 혼자서 이것만 지키면서.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뭘 지킨 건지 모르겠더라. 내가 온다고 했을 때 그래도 사람이 남아있구나 싶었어. 저는 삼촌을 꼭 안았습니다. 아니, 삼촌이 저를 안으셨습니다. 속여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두 마디가 참 오래 귓속에 남았습니다. 지금 삼촌은 가끔 저희 식당에 오셔서 밥을 드시고 가십니다. 오시면 꼭 겉절이를 2접시씩 드세요. 이게 뭐가 들어간 거야, 어머니? 하고 물으시면 어머니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손이 들어갔죠, 손. 그러면 삼촌이 박장대소를 하세요. 그 웃음소리가 굴다리 밖으로까지 들릴 것 같습니다. 주말엔 아이들을 데리고 남산에 함께 오르기도 하십니다. 예전에 삼촌이 어린 저를 데리고 동산을 오르셨던 것처럼 이번엔 제 아이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큰애가 뭔가 무서운 게 나타나면 삼촌한테 달려들곤 하는데 그때마다 삼촌은 저를 보시며 씩 웃으세요. 아버지도 딱 저랬어. 그 말이 어쩐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를 조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한 사장 나왔네. 그렇습니다. 이제 굴다리 밑 백반집이 서 있는 그 건물은 저희 집이 되었으니까요. 뒤늦게 정리된 상속으로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걱정 없이 어머니 손맛과 아내의 살뜰한 운영으로 지금 이 가게는 날마다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늘도 겉절이 양념을 버무리시면서 삼촌이 오시면 한 그릇 더 담아드려야겠다고 하십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계산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곤 그냥 웃습니다.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웃음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그 높은 담벼락 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시절처럼 지금 이 굴다리 아래 작은 식당에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